네,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최고 30%까지 감점을 받게 되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 이게 통보되면서 민주당이 극심한 내홍, 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에 따른 혁신 공천이다. 혁신에는 당연히 고통이 수반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 불법성 짙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악용한 비명계 학살 아니냐. 또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자, 먼저 송갑석 의원님. 네. 자, 민주당은 이제 시스템 공천 이거를 자랑을 해 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뭐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시스템 공천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저희 민주당은 지난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뭐 공천 잡음 뭐 이 정도를 넘어서서 공천 파동 뭐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저는 이제 뭐 실상이 어쩔 것 같고 또 의도가 어쩌고 뭐 이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다, 또 언론의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를 불과 한 달 반 앞두고 있고 우리는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또 그것을 빠르게 불식시켜주는 것이 저희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한 2, 3년 전에 공정이라고 하는 이슈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강타했습니까? 근데 저 당의 공천은 공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인상을 주게 되고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설사 개중에서 공정한 경쟁을 뚫고 나온 후보들마저도 다 불공정한 것처럼 우리 당의 후보들이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현재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단히 재빠르고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상대당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 그동안 이제 양당 정치 속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다면 국민들께서 뭐 상대 정당이니까 비판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내홍이나 공천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닌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불공정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뉴스를 지켜보면서 상징적인 여러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요.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자아내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사실 임종석 전 실장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중성동 지역의 임종석 실장이 나오고자 의지를 피력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들이 여과없이 비춰졌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불려지는 인사들은 공천에서 뭔가 더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핵심적으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건 여론조사들이 돌아가서 그 여론조사 결과 지표가 특정인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잘 모르는 일처럼 시간이 좀 지체됐었고 나중에 그 상황들을 알고 보니 당내에서 진행됐던 일들이 결국은 확인되면서 도대체 민주당이 자랑했던 시스템 공천이 어디로 간 것인가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게 됐었죠. 아마 민주당이 과거에 해왔던 예처럼 기본적인 경선을 골자로 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을 진행했다면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민주당의 그런 경쟁력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민주당 내 상황이 상대 정당에서 보기에도 조금 걱정이 될 정도로 조금 문제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당에서 공관위원장이 하위 10%, 20%를 이제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불거진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당사자로 앉아 있습니다. 네. 네. 하위 20%인데요. 뭐 하위 10%에 안 들어간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또 고마워해야 할지 모를 웃지 못할 상황인데 그냥 저와 관련해서는 그냥 한 말씀만 드리자면 국회의장이 주는 국회에서 주는 공식적인 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국회의정 대상이라고 상금이 무려 500만 원입니다. 네. 예.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만들어져서 1, 2, 3회 수여가 됐고 네. 이제 올해면 뭐 한 5월, 6월 중에 아마 수여가 되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1, 2, 3회를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연달아 받았거든요.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1, 2, 3회를 연달아 받은 국회의원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300분의 2의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인데 저희 당에서는 하위 20%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고요. 지금 뭐 특정 매체에 이 명단이 흘러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매체에 의하면 이런 거죠. 31명 중에 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친명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보면서 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3명 정도인 것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그런다고 우연이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비명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할 때 상대 친명 후보의 뭐 2달 넘게 석 달 넘게 마타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하위 20%다. 저 사람은 컷오프 될 거다. 이런 것에 시달려 왔거든요. 이게 대단한 불명예고 낙인이니까 이것이 갖는 낙인 효과 또 이것의 신뢰성은 저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량적인 평가 수치를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국회 본회의의 출석률, 예. 상임위 출석률 입법활동. 이런 입법 활동에 대한 수치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놓여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게 됐다면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하위 평가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위 평가에 대한 그 명단을 스스로 공개했던 박용진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님 같은 분들을 보면 의정 활동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 실적이 매우 우수하고 또 상대 정당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같이 토론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해보다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같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 하위 평가 일부 사람들이 공개가 됐을 때 썩 납득하기가 어렵다면 민주당에서 어떤 기준에 의한 평가가 됐는지를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위 평가에 대한 10%, 20%도 같이 공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민들 보시기에 하위 평가에 들어간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분들이 상위 평가를 받았을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혁혁한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에만 공정함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평가가 진행됐다면 이것은 강한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뭔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기본적인 객관성은 결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 정당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길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공개하는 것들이 그나마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불만과 성토 이런 게 있었는데 홍익표 의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했던 분인데 사당화 공천은 안 된다. 정치불명의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는 신상필벌해야 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문제 있는 여론조사는 제외하도록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로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여론조사 또 이런 식의 근본이 없는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는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의 현역 의원인 저를 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여성분을 넣어서 그분은 뭐
예비부 등록을 한 적도 없고 출마 선언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 당원인지도 불분명한 이분을 민주당 후보, 이낙연 전 대표를 개혁신당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아예 그렇게 제 이름은 빠진 채 그렇게 경쟁력 조사까지 돌리고 있는 뭐 이런 데가 저 한 군데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러한 무차별하고 무분별하고 그다음에 정체불명예 그리고 아무도 했다라고 하지 않는, 그렇지만 결국 당에서 한 걸로 드러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이 정도 조치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앞으로 공천 이제 경선이 들어가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 전직 국회의장들 먼저 상임 고문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하위 20%의 비이재명가가 대거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 또 마지막에 그 성명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대표가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총선 승리의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역할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난해 때 3총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가 뭔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모습이 작년도에 뉴스로 회자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뭔가 함께할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을 도모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다라고 하는 평가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을 오래 지켜왔던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길로 가게 됐을 경우에 총선에 대한 패배뿐 아니라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정통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진중하고 조심스러운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간해서 나서서 이런 적극적인 메시지를 잘 표현하지 않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메시지가 나온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천의 과정들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요구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한 사퇴나 뭔가 모종, 불출마를 비롯한 모종의 역할들이 요구되는데 그걸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한 50일도 채 남지 않는 현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낼 전기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도 이제 공천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내관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중성동갑 여기 출마하기를 원하는데 또 송파갑 출마를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거부를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광주 민심도 만약에 임종석을 임의로 탈락시키면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송갑석 의원님. 네. 이 부분도 내관이죠. 이제 성동은 험지가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한석이라도. 네. 아니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 저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 그러면 한석이라도 물론 과반을 넘은 심판이면 더 좋겠지만 한석이라도 더 국민의힘보다 많이 얻는 것이 저희 당의 필생의 목표가 필사적인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동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놓고 나서 이 임종석 실장한테 말을 해야 되죠. 그럼 지금은 이제 이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건 아닙니까? 임종석 실장 이외에는.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저희 당은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근본적인 질문에 부닥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민주당은 이길 의지가 있는가? 이 선거에서. 이 말은 선거를 앞둔 정당에게 이길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지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저러기 힘든데? 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세간의 평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제 임기 마지막에 정무수석을 했던 이철희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총선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김병민 최고 마지막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이 상황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당 전체의 승리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생명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갖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위기감에 처해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본인 중심의 민주당이 형성돼 있지 않게 된다면 사법 리스크 한복판에서 지난해 체포동의안 이 가결이 됐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금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과격한 시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기를 자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훗날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을 하거나 그리고 뭔가 자신만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을 가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2018년도에 당시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을 펼쳤던 이재명 당시 정치인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 설 수 있는 길들을 사실 그 당시에 친문 진영은 열어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포용성과 다양성을 완전히 좀 닫아놓고 있는 길로 가는 것 같아서 결국은 임종석 실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